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면서 같은 건물에 기자실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통이동 인수위 집무실에 첫 출근한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 공식 업무를 시작한 안철수 위원장이 겸손, 소통, 책임을 3대 운영 원칙으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라며 겸허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마초적 냄새가 난다며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병원마다 검사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언론 소통 방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0여 년간 운영돼 온 청와대 기자실 춘추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건물에 프레스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내려와서 할 말만 하고 가는 기존 춘추관 대신 언제든지 언론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라는 당선인 지시에 따른 겁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청와대 춘추관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장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기사 송고실로 사용되는 춘추관을 없애는 대신 새롭게 마련될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 일명 프레스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와대 이전 안에는 춘추관을 없애고 대통령 집무실 가까운 곳에 새 기자실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면서 인수위가 출범하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는데 그 일환입니다. 국민과의 대통령으로서의 소통 문제는 어쨌든 우리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기자실과 관련해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들어박혀 갇힌 채 일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원할 때 바로 전문가, 언론인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구상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청와대 출입기자 공간인 춘추관은 청와대 본관이나 비서동관은 담으로 분리되어 있어 기자들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새롭게 마련될 정부 청사 내 언론인 공간은 가칭 프레스센터입니다. 광화문 집무실 추진 TF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체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나겠다며 내건 다른 공약이죠. 사정기능 개편 작업도 착수했습니다. 과거 사직동 팀처럼 때로는 반대 세력을 검증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본인과 주변 친인척을 검증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의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겠다며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직동 팀은 과거 청와대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했던 경찰 조직을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사직동 팀이 해체됐지만 여전히 정권들이 민정수석실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고 국민 신상 털기를 벌여왔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입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강조해온 공약입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청와대가 아닌 미국 FBI처럼 별도 기관이 검증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친인척 관리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인척, 청와대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이었지만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구체적인 구성안도 저희가 취재를 좀 했는데요. 먼저 대선 기간 운영됐던 청년 보좌역들은 인수위 각 분과마다 또 배치될 예정입니다. 모양 갖추기식이 아닌 실제 국정의 청년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청년 보좌역들이 인수위 각 분과에 고루 배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청년의 국정 참여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대통령실부터 비롯해서 모든 그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다 배치해가지고 당선인 비서실을 비롯해 인수위 7개 분과에 청년 보좌역을 두기로 했는데 적어도 10명 이상이 인수위 때부터 합류해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강남역에서도 청년의 국정 참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 청년들 국정에 많이 참여시키겠다고 제가 약속했는데 그것도 꼭 지키겠습니다. 비서실 관계자는 당선인의 인사 원칙은 국민을 위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벤트성으로 20대 청년을 관리직 상층부에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을 모양 갖추기 액세서리로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청년 비서관으로 발탁한 96년생 박성민 비서관을 둘러싸고 청년들 사이에서 불공정 역풍이 불었던 사례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인수위에서는 규제 개혁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논의도 시작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전봇대나 손톱 및 가시로 비유하며 시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인데요. 이번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기구로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전담기구 추진에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경제 2분과는 산업 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한 곳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 확대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적률 500% 상향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관계자 주도하에 규제 문턱을 내리고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는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완화 이행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민간이 규제가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타당성을 따져보고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이명박 인수위에선 전봇대에, 박근혜 인수위에선 손톱 및 가시에 비유하며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 통이동 집무실로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첫 외부 일정도 했는데요. 후보 때 만났던 남대문 시장 상인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통이동 집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쓰던 원형 탁자를 그대로 옮겨온 당선인 집무실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첫 차담회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에게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주 내로 인수위가 가동되면 앞으로 인수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수시로 점검 회의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국정과제 로드맵을 1일 단위로 밀도 있게 챙기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차담회 이후에는 곧바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왔었죠. 당 후보 되고 자영업자분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이 시장 아니겠습니까? 민생 경제의 바탕이 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곳에서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도 손실 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때 드린 말씀도 제가 다시 다 기억을 상기해가지고 이제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취임하면은 속도감 있게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나눈 얘기 또 드린 이런 말씀들은 제가 다 실천할 겁니다. 윤 당선인은 시장 상인들과 함께 꼬리곰탕으로 점심 식사를 했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오늘 행보는 민생 문제 해결을 국정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후보 시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단단히 첫 각오를 밝혔는데요.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라면서 겸손, 소통, 책임을 3대 운영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공개한 3대 운영 원칙 가운데 첫째는 겸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정청사진을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로 공정, 미래 일자리, 지역균형 발전, 지속 가능성, 국민 통합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향을 보고하면 선택은 당선인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몇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국무총리설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인수위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없다며 한눈 팔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는 안 위원장이 정치 입문 10년 만에 행정 능력을 평가받을 첫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인수위 운영 성패에 따라 안 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가 인선도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 통합을 맡을 인물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위원장엔 노무현 정부 출신이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낙점했습니다. 안건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당선인의 출근 첫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1995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랜 기간 민주당의 비주류 좌장 역할을 해온 원로 정치인입니다. 지난해 12월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 대선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페미니즘을 내세운 신지혜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했다가 20대 남성 지지 이탈 현상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중도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스펙트럼을 갖춘 만큼 통합기구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병준 교수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역임한 원조 친노,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세종시 설계자라고 불렸을 정도로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실무를 겸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마지막 국무총리 후보자였고 2018년 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보수와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획조정분과인수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이끌 경제 1분과 간사엔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조 기자가 취재를 했죠.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후에 기자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청와대 춘추관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죠. 일단 이 춘추관이라는 개념이 좀 시청자분들께서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춘추관이 어떤 공간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이나 또는 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기사 송고실로 쓰이는 공간인데요. 32년 정도 된 공간입니다. 이 춘추관 대신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광화문 정부청사 건물 안에 언론인 공간을 함께 둔다는 게 윤 후보의 광화문 구상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자연스레 청와대의 이 대언론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춘추관은 문을 닫게 되겠죠. 다만 저희가 좀 취재해 보니까 건물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윤 당선인이 현재 삼청동 총리공관을 관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의 춘추관을 이 경호형 건물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거론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은요, 이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춘추관에만 머물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비서동, 그러니까 직원들, 청와대 직원들과 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사실 뭐 제가 기자가 되기 훨씬 전의 일이긴 한데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춘추관은 대통령이 있는 이 청와대 본관 또 비서진이 있는 건물과 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는 춘추관에서 본관까지 15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춘추관은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설립 초기에는 기자들이 자유롭게 청와대 경내로 왕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정부들을 거치면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한 차례씩만 출입이 가능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브리핑만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많이 인용되는 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예처럼 기자들과 수시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사실 원하는 때마다 이렇게 대통령과 언론이 수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이 물리적 거리,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줄여서 언론을 통한 대국민 소통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걸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초기 출입할 이 언론인 수와 또 그 지원 인력 등을 고려해서 정부청사 내의 3계층 정도를 언론소통 창구로 사용하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이 됐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수위가 출범한 만큼 광화문 집무실 TF가 공약 단계에서의 이 안들을 검토하고 또 최종 결정을 하는 단계가 남아있긴 합니다. 네, 또 하나요. 이거 당선인이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이제 특별감찰관을 이제 부활한다는 건데 시청자분도 질문을 주셨고 저도 좀 궁금한데요.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이길래 없애는 건지 또 없애도 문제는 없는 건지 물어오셨어요. 이게 좀 어떤 자리인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민정수석실 한마디로 이 검찰 혹은 경찰 같은 이 사정기관들의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사검증 등을 목적으로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취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그 막강한 힘 때문에 구설에 오르거나 또는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보시는 것처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 대표적 케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지내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수사기관의 이 독립성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또 스스로도 검찰총장을 지내다 물러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정치 권력과 부딪혀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정수석실 퇴진은 이런 경험과 또 본인의 평소 소신이 좀 반영된 부분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특별감찰관을 부활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부활보다는 재가동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이 외부를 향해 겨누는 칼에 비유한다면 반대로 특별감찰관실은 당선인 본인을 겨냥한 칼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 감시하는 자리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시행했지만 중단됐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아예 공석이었습니다. 당선인 본인도 사실 이 대선 과정에서 부인이라든지 또는 이 장모 관련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왔고 또 공격을 받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같은 잣대로 판단받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기자회견도 했던데 좀 시작하는 걸 보면 이 윤석열, 안철수 콤비가 예상보다 더 긴밀하게 함께 간다는 느낌은 받는데 그게 맞는 건지와 시청자분이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도 좀 물어보셨어요. 한꺼번에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유는 이 최초 대선 과정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앙금들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부터가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마인드라는 게 주변 설명입니다. 또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으로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청자 말씀처럼 오늘 안 위원장이 인수위 원칙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 겸손이란 키워드를 썼는데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안 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의중대로 결정해서 진행한 거라고 합니다. 인수위나 당선인 본인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고른 단어라고 하는데요. 일단 두 사람,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으로서 초반 순항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벌써부터 이제 언론에서는 국무총리 하마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이렇게 몇 배수로 추려지고 이런 단계까지 간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름들이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이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원래 국무총리가 내정되려면 그 전에 이 몇 배수의 후보군이 먼저 추려지는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아직 이 몇 배수 인원이 추려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마평은 많지만 실제 국무총리 인선을 위한 절차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172석 민주당의 벽을 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넘을 수 있는 후보군을 추리는 게 가장 1순위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일정이 또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와 함께 논의는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동 날짜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로 전망됩니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만남은 윤 당선인이 지난 2020년 청와대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검찰총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후 약 1년 9개월 만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번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기간 구금해 놓는 것이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맞는 것이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결자 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면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명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이미 피력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번 회동에선 사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과 정부 인사 등에 대한 협의가 있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새 정권은 인선 작업에 본격 돌입했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인사검증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등 고위공직자 인사를 사실상 새 정부에 넘긴 겁니다.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올해 1월 초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꼭 필요한 자리는 이미 지난 연말에 검증을 마무리하고 올해 초에 인사를 했다며 그 이후에는 추가 인사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 2에서 3개월 전에 인사검증을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때까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고위공직자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등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정부 주요 고위직과 공공기관장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임기를 함께하는 하는 총재, 경찰청장 등은 당연히 윤 당선인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하는 총재처럼 시급한 인사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들처럼 인수위 인사검증팀에서 곧바로 후보군을 추리고 인사검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에서는 실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전망입니다. 국민 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들 제대로 모시고 그리고 또 각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이것이 더 우선이고. 윤 당선인은 인사검증이 끝나는 대로 인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향방도 계속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엄포가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름만 바꾸고 기능을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여성할당제 배제 방침을 겨냥해 마초적 냄새가 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초적인 냄새가 풍겨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가부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고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172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 26살 박지연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에게 하고 싶은 말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SNS 글에서 여가부 폐지는 대책 없이는 막가파식 일반 통행의 시작이라고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담당하던 여성 정책 기능이 유지된다면 이름이 바뀌어도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는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민주당은 일단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대선 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경찰에 넘겨진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의혹만 이렇게 6가지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이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맡고 있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는 모두 6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심부름 의혹 등 지난해부터 잇따라 고발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 동안 수사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수사 중립성에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선 닷새가 지난 오늘 경찰은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갈 순 없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열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최 청장은 이재명 전 지사 가족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은 검찰의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경찰로 이첩됐고 경찰은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해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은 경찰 수사 이후에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친정부 성향으로 꼽혔던 신성식 지검장이 있는 수원지검이 사건을 넘겨봤는데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당선인 장모의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수사도 지난해 12월 양평군청 압수수색 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표정이 어둡군요. 네, 비대위 회의가 열린 첫날부터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윤호중 비대위 출범에 당 내부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이제 당이 갖고 있는 이 진영과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 아닌가. 그냥 그 얼굴에 그 얼굴로 다시 저렇게 비대위로 간다 그런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민주당 좀 더 당해야 되겠구나. 지방선거 패배는 물론이고 당연히 분열도 저는 재촉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윤호중 의원이 그 자리에 물러나도록 하는데 제가 앞장설 생각이고요. 김두관 의원은 자신이 주도한 윤 위원장 사퇴 서명운동에 2만 명 가까이 참여했다고도 했습니다.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제 윤 위원장도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대선 패배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들인데 네. 보좌진과 이 당원들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비대위 구성을 두고요. 과연 제대로 쇄신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요.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분명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데 무슨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이런 지적들인데 그럼 누구로 하자는 겁니까? 누구로 해야 한다라는 대안에 대한 의견은 갈립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나 추미애 전 장관 주장도 나오지만 이 역시 찬반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수선하군요. 자, 지방선거를 이끌어 가야 할 윤 위원장 마음이 편치 않겠네요. 맞습니다. 윤 위원장은 본인에게 제기된 이 책임론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로도 그 책임을 벗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준비 중간에 비대위를 개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 지도부에서 내리게 됐고 지방선거 준비에 앞서 당내 화합부터 과제로 떠안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쏟아진 반성문, 이 어수선한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죠. 네, 오늘 첫 번째 비대위 회의에서는요.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문이 쏟아졌는데요. 민주당의 자체 평가 한번 들어보시죠. 180석만 믿고 모른 채 안 들리는 척하며 5년 동안 국민께 실망을 안기며 안주해온 결과가 결국 패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쌓아왔습니다. 그래도 야당보다 낫다는 식의 자만심에 빠져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기득권 정당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당입니다.
자, 이 지도부들은 뭐 자만심, 기득권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했는데 네. 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젖잘싸 이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비대위 출범 첫 일정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부터 반성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방명록을 남기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했는데요. 다만 한 달 전 이재명 전 지사가 참배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참, 말보다 중요한 게 실천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양한 쇄신안이 나왔는데요. 권력형 성범죄의 무관용 원칙 도입, 여성 청년에게 공천 확대, 또 정치적 온정주의 타파 등이 제시됐습니다. 선거를 또다시 앞두고 급한 불 끄듯 내놓는 반성이라면 의미가 없겠죠. 실제 달라진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비대위원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0.7%포인트 차이로 졌기 때문에 0.7%만큼만 혁신할 거란 우려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지 않겠다. 한번 지켜보죠.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첫날부터 병원이 선별진료소들 못지않게 북새통을 이루고 온통 혼란이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나자 환자들이 밀려옵니다. 1시간 반도 걸렸어요.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와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만 해도 벌써 100명이 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받게 되면 검체 양이 조금 확실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음성이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꽤 흔하게 보이는 시점입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신속항원 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최종 확진으로 인정하자 검사 인원이 몰렸습니다. 2-3시간씩 대기했다는 경험담들이 쏟아졌고 문을 열자마자 30분 만에 접수가 마감된 곳도 있었습니다. 4시간 넘게 기다리신 분도 있었어요. 그 검사 때문에. 오전은 오늘은 월요일이어서 그런가 좀 일찍 마감됐고요. 9시 반, 10시쯤 마감됐고요. 오후도 2시 반쯤 마감됐어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과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일반 환자들까지 한데 모여 기다리면서 병원 내 감염 우려도 나왔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아도 확진자로 전산에 등록되지 않아 무료여야 하는 진료비와 약값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라고 하는 그 지시사항도 없었고 환자분들은 양성 판정 받았는데도 그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했다고 했지만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렇게 병원이 북새통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기준 재택치료자 무려 161만 명이 넘습니다.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중증이 아닌 일반 재택치료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원격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나 의료상담센터입니다. 현재 원격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8천여 곳. 하지만 통화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환자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2시간 이상은 미뤄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원격 진료를 예약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벌써 20여 개의 앱이 나와 있는데 재택치료자가 폭증하면서 예약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곧 있으면 병원 진료가 시작되는 오전 9시인데요. 비대면 진료 앱에 접속해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이 지나자 의사 이름 밑에 대기 인원 초과 문구가 줄줄이 뜹니다. 누적 이용자 수가 250만 명인 이 앱에 등록된 의사는 600여 명. 의사 1명당 30명까지 접수하다 보니 순식간에 마감된 겁니다. 아니 이거 다 대기 인원 초과인데요? 진료 예약에 2시간이 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픈 상태에서 그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그러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를 그냥 클릭하고 있는 자체가 좀 바보 같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겨우 예약했는데 진료 과목이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소아인데 정형외과 원장님한테 처방을 받아야 되고 그게 조금 불편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엔 예약을 대신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공유될 정도입니다. 원격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 수가 확진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택 치료자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죠. 그동안 뚝 끊어졌던 해외 신혼여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예약하자마자 출발이 확정된다는 한 유럽 여행 상품입니다. 출발이 가능할지 눈치 보기는 그만하라며 예약을 서두르라고 권합니다. 또 다른 여행사는 신혼부부를 겨냥해 허니문 여행 상품에서 PCR 검사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홍보합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해외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히며 여행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이판과 싱가포르 등 자가격리가 필요 없던 국가들뿐 아니라 유럽과 몰디브 등 장거리 여행 상품들도 많아졌습니다. 허니문 상품이라고 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따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게 좀 많고요.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지역은 첫 번째 하와이, 그다음에 몰디브. 실제로 신혼여행지를 국내로 정했다가 해외로 바꾼다는 신혼부부들도 눈에 띕니다. 입국 후 자가격리로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져서입니다. 일생에 좀 한 번뿐인 기회인 거고 이 격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떠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더 늘어나는 거죠. 여행업계는 모처럼 화색이 돕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휴업 및 폐업을 한 여행사는 약 1,400개. 2019년 대비 여행업종 매출은 85%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행 빗장이 풀릴 거라는 기대 심리로 지난 한 주간 여행사들의 주가는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축소됐던 해외 항공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늘어난 여행 수요를 체감하는 건 5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 개표 방송에 쏠려있던 지난주 그 순간을 노린 범행이 있었습니다. 20대 남성이 대선 날 금거래소를 털어서 외제차와 명품을 샀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를 입은 남성. 불 꺼진 사무실을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비추며 유유히 돌아다닙니다. 의자를 밟고 올라 천장을 살피던 중 갑자기 멈칫합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몸을 낮추고 사라진 남성. 얼마 후 사무실 통로 바닥에서 슬며시 고개를 내밉니다. 잠시 위아래를 살피더니 기어다니며 사무실을 살핍니다. 서울 종로의 금거래소 사무실에 도둑이 든 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 9일. 개표 방송이 한창이던 밤 11시 50분쯤이었습니다. 20대 남성 박모 씨는 10층짜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을 타고 9층 금거래소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가 훔친 물품은 금 4kg과 명품 시계를 포함해 3억 5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후 1억 9천만 원을 현금화해 수입 SUV 차량과 명품 가방 등을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그제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쇼핑몰에 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영화 도둑들을 본 뒤 금거래소가 소개된 옛 TV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을 보고 범행 대상을 골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쪽 국경에 미사일이 쏟아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세계를 위협하는 양상입니다. 먼저 아수라장이 된 국경 모습부터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이 꺼진 듯이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건물은 모래성이 무너지듯 와르르 내려앉았습니다. 폴란드 국경과 20km 정도 떨어진 야보리우 군사훈련장에 러시아 미사일 30발이 빗발쳤습니다. 폴란드로 탈출하다 폭격 소리를 들은 피난민들도 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Ну, то есть это было не то, что там много и сразу, а с каким-то перерывом. 러시아 국방부는 외국 용병 180명과 무기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35명이 숨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의 공격이 나토 회원국 턱 밑까지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Не закрийте наше небо, то це лише питання часу, коли російські ракети впадуть вже на вашу територію. 러시아군은 주요 도시에 대한 공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르니히우의 아파트가 공격받아 민간 부상자들이 들것으로 옮겨졌고 Щоб він був проклятий, щоб воно таке на собі іспитав, як ми іспитали за ці дні, цю ніч. Це не можна передати. 수도 키이우의 식량 창고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지난주 폭격 맞은 마리우폴 산부인과에서 들것에 실려가던 산모가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Потім ще півгодини чи більше реанімація матері без результатів. Загинули обидв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오늘 화상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홍학구입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는 취재 중이던 미국인 기자가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2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검문소를 넘던 취재 차량에 러시아군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염정원 기자입니다. 총상을 입은 미국인 기자가 들것에 실려갑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두 손은 카메라를 꼭 쥔 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이르핀에서 러시아군이 미국인 기자들이 탄 차량에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We crossed the checkpoint and they start shooting at us. I saw him being shot in the neck and we got split. 숨진 미국인은 2015년까지 뉴욕타임스 영상기자로 활동한 브렌트 르노로 확인됐습니다. 르노 씨는 그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의 참상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매우 충격적이다. 푸틴 대통령에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지 시장들을 납치하는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드니프로 루드네시의 예부엔 마트베예우 시장이 현지 시간 어제 러시아군에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납치된 시장은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에 맞서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지난달 25일 멜리토폴의 이반 페도로프 시장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계속 걸어뒀다가 머리에 검은 봉지가 씌워진 채 납치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비인도적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백린 파편이 인체에 닿으면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들어가며 극심한 고통을 주고 연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비인도적 행태가 낱낱이 전해지며 국제사회의 반러시아 여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30세 이상 국민 5만 8천여 명이 직접 흡연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연구팀 조사 결과인데 하루 평균 159명이 숨진 셈입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 소식에 오늘 부산 수영구에서는 벚꽃이 분홍빛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봄비는 대부분 오늘 저녁까지, 강원은 밤까지 약하게 오겠고요.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오늘 밤사이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은 가시거리 200m 이하로 짧겠고요. 또 서쪽은 미세먼지까지 뒤엉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옷차림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은데요. 낮에는 14도까지 껑충 올라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아침에 대전은 3도, 대구는 5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 대전 17도, 광주는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에는 이렇게 커피 들고 참모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었죠. 말뿐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참모들과 같이 일하고 기자들도 곁에 두겠다는데요. 소통하겠다는 다짐, 실천으로 이어질지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번엔 꼭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